네, 그러면 지금부터 합격자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2025학년도 가정임용 서울 지역에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저에 대한 키워드를 잡아보았는데요. 저는 우선 두 번째 시험을 치른 것이고, 서울 지역에 차석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1차, 2차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또 초수 때와 달리 재수 때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영역별로 어떻게 학습을 했는지, 또 시기별로, 지금은 이론 강의 들으시는 시기잖아요. 또 이론 강의 시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고, 모의고사 시즌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효과적이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진짜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2차 준비 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범대를 나오지 않았어요. 비사범대고요. 교직이수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의류산업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의영역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저는 초수 때부터 의영역에 대한 기초 지식은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사범대생이다 보니까 의영역을 제외하고 가정과 교육론, 식영역, 주영역, 가족 소비 영역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자체가 정말 부족했어요. 그래서 초수 때는 전공 지식이 제가 아는 게 시험장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70%다 모르고 30%만 안다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초수 때 점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2024학년도 4학년 재학 중에 첫 번째 시험을 본 것인데요. 이때 1차 탈락을 했는데 1차 컷에서 마이너스 15점 정도 낮았습니다. 전공이 한 40점 정도였는데 그때 전공이 쉬웠어요. 쉬웠는데 40점이었으면 굉장히 낮은 점수거든요. 근데 이때 재수 때는 조금 다르게 공부해봐야겠다. 많이 마음을 다잡고 공부한 결과 졸업 직후 두 번째 시험에서 최종 합격 1차 컷은 8.67점 높았고요. 최종적으로 14.1점 높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초수 때와 달리 재수 때 높은 점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페인을 분석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초수 때 나름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점수가 낮게 나온 게 사실 조금 저 자신한테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 내가 합격하지 못했지? 그래서 다시 공부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페인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부족했어요. 제가 교생 실습도 나갔어야 됐고 교육봉사도 60시간 채웠어야 됐고 아무래도 비사범대다 보니까 저희 학과만의 어떤 졸업 프로젝트 행사도 참여했어야 돼서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해 없이 무작정 암기했어요. 공부 시간이 부족한데 모의고사는 봐야 되고 근데 이론 강의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무작정 암기를 했어요. 글도 써보고 했지만 결국에 무작정 암기하니까 효과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마인드, 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공부를 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그게 한 9월까지도 합격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자신감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적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 잘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페인 분석을 본격적으로 재수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정확히 잡고 이 재수 생활에는 어떤 방향으로 공부해야 될지 새롭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수 생활 목표를 제가 잡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에 페인 분석과 일맥상통하게 1, 2, 3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늘리는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환경에 가서 엉덩이를 최소 10시간, 16시간은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공부 시간을 늘려야 성적에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 없이 피상적으로 암기한 내용은 실제 현장에 가서 퍼뜩퍼뜩 답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해를 먼저 하고 암기하는 방향으로 재수생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긍정적인 마인드만큼 공부의 동력을 높여주는 게 없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마음의 안정이 찾아와서 공부를 더 지속성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공부 시간 확보를 위해 저는 스터디 카페가 공부가 잘 돼서 8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스케줄을 짰습니다. 그런데 생활 스터디를 활용했어요. 이건 좀 강제성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강력 추천하는데요. 저는 착석 인증을 8시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못하면 1,000원 벌금 내고, 잘 앉았으면 벌금 안 내고 하루 공부 시작하는 그런 생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생활 스터디를 진행하다 보니 저는 2월 초창기부터 11월 시험 보는 그 전날까지 꾸준히 독서실에 스터디 카페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 측정 어플을 활용했는데요. 2023년은 제가 초수 때 공부한 시간을 측정한 거고, 2024년에 재수 때 공부 시간을 측정한 겁니다. 이게 열정을 품은 타이머라는 어플을 사용한 건데요. 다른 분들은 그냥 아날로그 식으로 그냥 실물 타이머 눌렀다 켰다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런 시간 측정 어플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라는 게 바로바로 성과가 시험을 보지 않는 한 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시적으로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고 어제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시간 측정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측정하다 보면 공부 시간을 괜히 더 많이 늘리고 싶은 마음에 더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동기부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해 중심의 학습을 하고자 했다 했잖아요. 제가 충분하게 이해한 내용은 암기가 수월하다는 걸 초수 때 시험 보면서 느꼈습니다. 초수 때 이론 강의 시즌에 그냥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간 개념이었고, 시험 보기 2달 전에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근데 시험장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별다른 노력 없이 내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더라고요. 답안 작성에 키도 명확히 넣어서 채점이 제가 예상했던 대로 가채점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이해를 충분히 했으면 암기는 절로 따라오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한 도구를 여러 가지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론 강의입니다. 지금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그 이론 강의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이거는 뒤에 시즌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부분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 들어도 모르겠는 내용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강의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강서로는 약간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하는 부분은 저는 전공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보통 전공서를 보는 목적이 2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험장에 갔을 때 인강서에 없지만 뭔가 나올 것 같은 개념들을 알고 싶어서 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인강서에 있는 개념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싶어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보통 2번째 경우에서 전공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전공서를 봐도 모르겠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문쌤 카페 질문 게시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사진인데요. 초수 때는 카페에 가입돼 있었는데 한 방문을 15회 정도 했어요. 그런데 재수 때는 한 300번 정도 해서 제가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질문을 올리기도 하고, 모르는 개념에 대한 키워드를 쳐서 다른 선배들이 올려놓은 질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이게 궁금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개념도 중요하게 질문을 하는구나,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어서 공부를 확장성 있게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를 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창구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긍정적인 마인드, 나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시험, 이렇게 장기적인 시험은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끝까지 누가 11월까지 건강한 멘탈 갖고 시험장에 들어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초수 때 그러지 못했어요. 초수 때는 모의고사 푸는 족족 틀렸거든요. 한 모의고사가 10점 후반에서 30점 초반 이렇게 나왔어요. 굉장히 낮은 점수잖아요. 거의 꽈락이죠. 근데 이때마다 초수 때 저는
부정적인 마인드를 달고 살았어요. 진짜 큰일 났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진짜 나 공부한 거 맞나? 나 여태까지 공부 안 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저 자신을 되게 학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재수를 할 때, 이 긍정적인 마음가짐, 마인드를 갖는 게 공부의 효과성을 높여준다는 걸 제가 몸소 느끼면서 여러분들께도 이런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났을 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연습이더라고요. 연습을 하다 보면 지금 2월이잖아요. 이제 3월이잖아요. 충분히 지금부터 하면은 충분히 11월까지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모르는 내용 발견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모르는 내용을 발견한다는 건 진짜 천운입니다. 이걸 보완해서 시험장에 가서 맞춘다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문장인데요. 이게 헤르만 헤세라는 데미안 작가가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나도 모르는 내 잠재력이 나에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차석 합격을 했는데 전 차석 합격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저한테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실천한 걸 보니 나도 모르는 나의 능력, 나의 잠재력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잠재력, 진짜 무궁무진하고 그 충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영역별 학습 방법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정과 교육론입니다. 지금은 의영역 듣고 시경역 들으셨나요? 그쵸? 이제 가정과 교육론도 곧 들으실 텐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인강선만 봐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해 불가한 단순 암기 내용이 좀 많아요. 그리고 인강수에 없는 모형? 이게 출제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방대한 양은 상반기에 이해 기반으로 먼저 암기를 시작했습니다. 약간 한 이론 강의 끝나고 암기를 한다? 살짝 늦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론 강의 시작할 때 이해를 하고 강의 복습을 하고 즉시 암기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방대한 양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된 개념은 먼저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된 개념은 사실 공부한 사람들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기출된 내용을 틀리면 1차 합격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된 개념은 먼저 확실하게 잡고 가자. 그리고 세 번째가 오히려 좋아 마인드, 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연관이 되는데요. 이 방대한 양을 한 번에 커버를 내가 확실하게 해두면 진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게 가정과 교육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버마스, 보빗, 브라운, 쿠머라는 표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저는 사실 이해의 영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단순 암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버부크와 같은 단순 암기 내용은 다양한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접하고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그 샤워를 할 때, 샤워를 좀 오래 하거든요. 한 2, 30분 하는 것 같아요. 샤워할 때 샤워 벽면에다가 코팅해서 하버마스, 보빗, 브라운 이렇게 세 벽면에 코팅해서 수험 시행할 동안 그걸 보면서 씻었어요. 그걸 보면서 씻으면 안 보고 싶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가고 어제 2줄 외웠는데 2줄 내가 외웠나? 눈 감고 한번 생각해보고 이 작은 시간들이 모여서 어느 순간 이게 이거였지. 순식간에 암기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킹이라는 방법 사용해서 앞글자만 딴다든지 또 노래 운율을 입혀서 외운다든지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퀴즐렛이라는 어플이 있는데요. 이게 퀴즈를 자기가 문제를 내고 태블릿으로 쳐서 볼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는 어플인데 이런 어플도 충분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작년 시험에는 단순히 빈칸 뚫어놓고 보빗의 이 관점은 이걸 학습자를 어떻게 설명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례가 나오고 어떤 수업이 나오고 이 수업은 어떤 관점이 적용됐는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저는 각 관점을 공부할 때 단순 암기, 물론 매우 중요한데 단순 암기도 하면서 각 관점에 맞는 사례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메이커 중심 학습이라고 체인지 메이커 모형이 나왔거든요. 이게 작년에 처음 나왔고 시중에 인강서에 이렇게 수업 모형 파트에는 없었는데 저는 그때 문영은 쌤 가정과 교육론 수업을 들으면서 교육과정 문서를 다뤄주셨어요. 근데 그때 2022 교육과정에
체인지 메이커 수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그때 한창 상반기여서 좀 많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그 체인지 메이커 모형이라는 단어를 보고 인터넷에 쳐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대단한 논문 아니고요. 그냥 모형이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호기심에 찾아보았는데 그 모형의 단계 마지막이 퍼뜨리기 단계였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신선한 거예요. 마지막에 뭐 결론, 뭐 문제 해결 이런 느낌인데 여기 퍼뜨리기 돼 있으니까 너무 참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교육과정 문서 꼼꼼하게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조금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문서 좀 꼼꼼하게 읽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특히 상반기에. 이게 운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런 1점은 남들 다 틀리는 거 틀려도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조금 노력, 전 15분 투자했거든요. 그때 논문 읽는 거. 15분 투자해서 1점을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임용고시는 0.1점 차이로 정말 핫불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쌤 자료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제 친구 합격한 동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쌤 자료에도 이 체인지 메이커 모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쌤 자료도 충분히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영역인데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의영역은 저는 의영역이 조금 수월했는데 그래도 제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난해하다.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글만 보지 말고 시청각 자료, 집에 있는 셔츠 꺼내봐라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글로 그 섬유의 뭐 질감, 특성 파악하는 것보다 네이버에 쳐서 시어서커 원단이 이런 조직감이구나 이걸 파악하는 거랑 글로 읽는 거랑 정말 천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옷의 구성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셔츠 같은 거 뭐 직접 만들어 보지 않는 한 요크가 뭔지 스탠드 컬러가 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런 실물 자료를 총동원해서 이해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패턴 그려보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 이게 문영은쌤 의복 구성 강의에도 패턴 그리는 게 나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의영역을 전공했지만 옷을 만들었을 뿐이지 패턴을 그렇게 막 자세하고 열심히 그리진 않았거든요. 물론 그리긴 그렸는데.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듣고 직접 종이에 패턴을 여러 번 그려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복 구성 강의는 뭐 서양 의복 구성이라든지 한국 의복 구성이라든지 인터넷에도 많은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최대한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점수는 얻어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경역은 저 문과였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진입장벽이 높았어요. 특히 문과이신 분들은 너무 어렵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경역에 시간을 진짜 많이 투자했어요. 제가 부족한 과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낀 게 시경역에 초반에 투자 많이 하니까 뒤에는 효자 과목이었습니다. 한 번 깊게 이해하면 암기는 오히려 수월해요. 이게 뭔가 영역 말고 가족, 소비 이런 건 약간 단순 암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시경역은 사실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를 이해하면 암기는 당연히 뭐 페어 피팅? 당연히 뭐 수소이온 빠지면 뭐 색깔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니까 암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론 강의, 인강서, 전공서 모두 꼼꼼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내용은 저 챗 GPT 진짜 많이 사용했어요. 제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너무 몰라서 이 기본적인 것까지 문쌤한테 여쭤보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하니까 훨씬 이해도 잘 되고 뭔가 이런 기초적인 거에 대한 지식이 탄탄해지니까 심화적인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해 기반 암기는 결국 장기 기억으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과여서 좀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그러면 통합과학 수준의 유튜브 영상 추천드립니다. 저는 진짜 중1, 중2 학생들이 보는 통합과학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시경역은 정말 기출이 필수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영역 기출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느낀 거는 특히 조리과학은 기출된 개념이 진짜 많이 반복된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기출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영역인데요. 주영역은 상대적으로 양이 적어요. 이렇게 책도 보면 인강서 제일 얇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나 싶을 수 있고, 근데 법도 좀 많아요. 그리고 한옥도 자주 나오죠. 근데
주영역은 진짜 아주 기본적인 개념도 물어보더라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 뭐 리빙 다이닝 키친 이런 거에 뭐 단점, 장점 이런 것도 물어보기 때문에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구분 없이 모두 학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법들이 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관심을 갖고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후반부에 문쌤이 뭐 문풀이나 모의고사 때 제공해주는 그런 강의자를 활용하셔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덕을 좀 톡톡히 봤기 때문에 강의자를 활용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주 등장하는 한옥, 교과서 한옥 내용을 모든 교과서 다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다음 소비 영역은 생각보다 단순한 게 많은데 또 단순한 게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경제학이랑 관련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해가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성을 좀 파악해 봤어요. 단순히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 있습니다. 이 개념의 명칭 주고 이거 의미가 뭐야? 의미 주고 이 개념 명칭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분명히 있는데요. 요즘은 개념의 단순 인출뿐만 아니라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적용된 사례에서 이 개념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경향성에 따라서 공부 방향을 좀 달리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해가 안 된다면 저는 소비는 이해가 진짜 너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공서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인강서도 이해가 안 되면 무작정 한 5번 이상은 읽어봤어요. 그리고 앞에서 문제 경향성이 이렇게 출제되다 보니까 사례 만들어가면서 이해해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교과서 개념도 이게 사실 전 영역이 다 교과서 개념이 너무 중요한데요. 소비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제가 이번에 2차 준비를 하면서 중학교 모든 교과서를 다 봤어요. 근데 2호 기출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이 출판사 교과서에서 다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임용고시에도 나오는구나 딱 알 수 있었어가지고 교과서도 좀 잘 챙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영역인데요. 전 가족 영역도 너무 어려웠어요. 미묘하게 개념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탁과 기출에서도 좀 많이 이렇게 연결돼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묘하게 개념들이 다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암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해도 중요한데 얼마나 내가 명확하게 키를 포함해서 작성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하게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탁과 기출을 보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상담 과목이랑 가족에서 뭐 가족 3당 영역이랑 많이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열심히 상담 과목의 문제를 풀라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고요. 인강서에 수록된 이론, 개념, 학자가 상담 과목에 기출됐다 하면은 그 학자에 대해서 우리 인강서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강서의 내용으로 학자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시로는 사티어라는 학자가 나중에 이제 이론 공부하시다 보면 등장하실 텐데 그 학자가 상담 기출에 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자주 바뀌는 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관심 갖고 찾아보는 것도 좋지만 또 후반부 강의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은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시기별 학습 방법을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해 중심의 학습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반기 이론 강의 시즌에는 저는 진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모든 수를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의 수강 전에는 사실 예습을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예습이라고 하면 되게 진부하다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어릴 때 어른들이 예습 복습 철저히 해라 이러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 공부를 잘 안 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됐는데 임용고시 공부하면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예습을 하면 내가 어떤 개념 혼자 읽었을 때 이해가 잘 되는 개념이 있고요. 혼자 읽었을 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잘 아는 것, 모르는 것을 먼저 구분하고 강의를 들어야 강의를 들을 때 집중력을 잘 분배해서 강의를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50분 강의를 들을 때 1분 처음 시작할 때부터 50분 전체까지 집중력을 100%로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혼자 읽었을 때 충분히 이해한 내용은 집중을 한 70%, 60%로 낮추고 내가 혼자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 그 부분에 집중을 온전히 100%로 집중을 해서 그때 내가 최대한 이 에너지를 동원해서 이론 강의에서 모든 내용을 이해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듣고자 저는 예습을 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강의 수강 중에는 뭐 너무 진부하겠지만 정말로 최대한 집중해서 수강을 하고 개념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저는 전공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수강 후에는 즉시 복습하는 거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즉시 복습한다고 하면 너무 꼼꼼하게 복습을 한다기보다는 방금 이 수업에서 한 10분이라도 이 강의에서 이 수업에서 이 내용을 다뤘지, 이걸 중요하다고 하셨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훑고라도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다음 쉬는 시간을 가지신다던가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드맵 인출을 복습할 때 이론 강의 시즌에 시작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 내가 제대로 복습했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직접 인출해 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쌤 그 이론 강의 수강하시면 마인드맵 자료를 받으실 거예요. 이 마인드맵 자료는 백지 인출과는 다르게 완전 백지면 사실 어떤 것부터 인출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맵으로 인출하게 되면 여기 가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가지들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쓰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터디원들과 짝 스터디 했는데요. 스터디원과 일정 맞춰서 그날 공부를 마친 뒤에 공부 마치기 한 12시 전에는 꼭 올리고 자자, 정해진 분량 올리고 자자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걸 집에서 프린트해서 스캔 떠서 PDF로 옮겨서 이렇게 태블릿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검은 글씨는 제가 복습을 하고 암기를 한 다음에 책을 덮고 인출을 한 것이고요. 이거 인출 다 한 다음에 다시 책을 펴서 내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됐어, 인출이 안 됐어 하는 부분은 빨간 펜, 파란 펜으로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파란 펜, 빨간 펜은 저는 주말에는 인출 스터디를 안 했어요. 마인드맵 인출 스터디 안 했기 때문에 주말에 그런 틀린 부분들 다시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으로 공부 진행했습니다. 이 마인드맵 인출 스터디 하면 결국 시험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이 개념을 명확히 쓸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진짜 시험 준비에 직결되는 진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은 정말 필수입니다. 기출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고, 기출은 사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맞추기 때문에 여기서 틀리면 약간 너무 아쉽다 그리고 1차 합격에 조금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분석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방식이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방식대로 기출을 충분히 숙지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목적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된 개념은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하고 어떤 내용이 출제될지 감히 예상해 보는 건데, 이때 예상은 해보는데 공부의 범위를 마음대로 축소시키거나 이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는 시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시작돼요. 영역별 모의고사도 시작되고 전범위 모의고사도 시작되는데 저는 모의고사를 최대로 활용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회차도 놓치지 않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한 회차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모의고사를 그 문쌤 스케줄대로 다 따라가면 전 영역을 한 2회독 이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놓치지 말고 스터디원들과 약속을 잡아도 좋고요. 아니면 첨삭을 신청해서 그 첨삭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의고사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점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점수를 잘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잘 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날 딱 토요일로 정해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 모의고사 범위를 최대한 암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저는 한 50점에서 70점 초반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답노트 제작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알고 오답노트 만든 다음에 그 오답노트를 수시로 보는 겁니다. 수시로 보다 보면은 내가 이걸 처음에 몰라서 적었는데 이젠 알게 됐네. 내가 성장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이 모의고사 오답 노트만 시험장에 들고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저는 시험장에 들고 가져갔는데 그 오답 노트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피드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답 노트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는데요. 틀린 내용, 헷갈린 내용, 알게 된 내용 정리를 따로 공책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런 거는 형식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저 자신에 대한 피드백도 반드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시입니다. 그 당시 했던 걸 가져온 겁니다. 모고 전 회독 못한 내용들 당연 잘 못 품.
제가 방금 모의고사 잘 보고 싶어서 회독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 일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모고전 회독 못한 내용들 당연 잘 못 푼, 답안 엉성, 특히 단순 암기인 주, 소비, 가족 파트 무조건 다 회독하고 들어가. 이렇게 피드백을 써놓고 다음 누적 모고 4회차 이럴 때에는 이 피드백을 개선해서 공부를 진행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서양의복 패턴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 시경학의 경우 조리원리 키를 반드시 써야 한다. 그리고 검토할 시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애초에 명확한 걸 먼저 쓰자.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피드백, 실질적인 피드백을 적어서 오답노트 앞면에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걸 눈에 보일 때마다 보면서 아, 나 이런 부분 유의해야 됐어. 나 이런 부분 좀 신경 써서 공부해야 됐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잡으면서 공부 방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차 준비 팁인데요. 사실 제가 1차를 잘 못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모의고사보다 못 보기도 했고 시험이 어려웠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2차 준비를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였거든요. 수업 실현은 1차 끝나고 한 주 정도 쉬고 바로 시작했지만 면접 같은 거는 1차 발표가 나서 했으니까 한 시간이 3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1차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12월 중 초반에는 몰입해서 준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너무 늦게 시작해서 심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게 체력적으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후에 교수학습 지도안과 수업 실험 그리고 면접에 대한 내용을 또 상세하게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수학습 지도안은 15점 만점에 1.2점 감점되었고요. 사실 많이 감점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도안이. 근데 제 같이 스터디한 동기는 지도안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동기의 이야기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 내에 작성한 연습을 꼭 해라. 저는 사실 제가 지도안을 못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에 작성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50분 안에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시험장에 가서 얼타는 시간이 10분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분 안에 작성하는 연습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점 받은 그 스터디원의 지도안에 보면 교수학습 분야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도 이걸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런 수업을 하겠구나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 뭐 활동명도 있고 뭐 활동 시간도 있고 그래서 진짜 자세하게 작성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수업 실현인데요. 이게 수업 실현은 교과서 개념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1차 공부할 때는 전공서와 인강서에 있는 개념들을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교과서 개념과는 살짝 멀어질 수 있어요. 물론 같은 개념인데 이게 교과서 개념은 조금 더 쉬운 느낌이고 인강서, 전공서 내용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조금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완벽하게 숙지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념이 숙지가 잘 돼 있어야 수업 실현을 할 때 자신감 있게 수업 실현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야무지게 챙겨야 된다. 조건은 필수고요. 자신의 강점을 살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수업 실현은 보통 스터디를 하잖아요. 스터디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는데 분명히 선생님들만의 장점이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정말 활기차게 수업을 잘해. 학생들과 티키타카가 너무 잘 이루어져. 그럼 그걸 분명히 살려서 수업 실현 시험장에 가서 그걸 살린 수업을 하셔야 되고 침착한 목소리를 가졌어. 차분한 텐션을 가졌어. 그러면 침착하고 안정감 있는 수업을 그 시험장에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 중심 수업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학생을 꽤 많이 언급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학생을 한 10명은 넘게 언급을 한 것 같거든요. 민경이, 무슨 말, 그런 질문 했구나. 이런 식으로 정말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제가 막 현직 교사분들과 피드백을 막 받은 결과 교사답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정말 당장 학교에 나가서 수업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난 교사다라고 자기 자신을 세뇌하면서 수업 실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복 연습을 통한 체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수업 실현은 45점 만점에 0.4점 감점되어서 44.6점이겠죠? 그렇게 받았는데 사실 저는 수업 실현 끝나고 나서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거의
진짜 제일 못했다. 연습했던 것 중에 제일 못했고, 망했다.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숙소 들어가서 엄청 울다 잤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험 결과 보니까 0.4점만 감점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저는 진짜 반복해서 연습을 해서 저만의 수업 실현 시나리오를 몸에 체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밥 먹을 때도 가족들이 너 한번 수업 실현 해봐 라고 말을 해주면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수업 실현 막 도입 부분을 막 보여주곤 했어요. 그 정도로 누가 한번 툭 치면 툭 하고 나오듯이 수업 실현을 연습했던 결과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체득한 그 모습을 내가 시험장에서 보여주고 왔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자기만의 수업 실현 시나리오를 몸에 체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직 교사분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건데요. 이게 전문가의 시선에서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스터디원들과 할 때는 사실 스터디원 모두 2차에서 합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피드백이 정말 옳은 피드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쌤 피드백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문쌤 피드백이나 아니면 주위 현직 교사분들의 피드백, 그런 전문가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나의 수업을 한번 점검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상을, 자신이 수업하는 장면을 영상 찍어서 계속 돌려보는 거 추천드려요. 사실 굉장히 괴롭거든요. 내가 못한 부분도 봐야 되고, 내 떨리는 목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괴로운 과정이 있어야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층 면접 팁인데요. 저는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 심층 면접 1.07점 감점되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막 낮은 점수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되게 짧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조금밖에 감점이 안 됐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현실성 있는 답변 내용을 녹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되게 나만 생각할 수 있는 참신한 답변 내용, 그것도 너무 좋지만 최대한 현실성 있는 실현 가능한 답변을,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답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면접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면접을 말을 할 때 너무 떨려서, 답변 내용은 완벽해도 너무 떨려서 말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면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면접 내용이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도 내가 자신감 있고 여유 있게 그 내용을 전달하면 상대방도 그런 내용을 너가 이야기하는구나 확실히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 태도도 굉장히 신경 쓰시면서 2차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최근에 본 사진인데요. 균일하게 매일 하는 게 꾸준함이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는 게 꾸준함이다 라는 거였어요. 제가 앞에서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과연 365일 매일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힘들 때 있었고 계획하지 못한 거 많았고 아파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균일하게 매일 하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시험생활, 수험생활 전반에 걸쳐서 꾸준히 노력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을 공부할 때 진짜 효과적으로 자기 공부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강의 수강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11월까지 달리는 그 모습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